1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주차 논리적 사고 2의 네 번째 시간으로 정원 명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명제의 주연과 부주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수업의 내용으로 또 목표로 삼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표현과 생각을 이해하고 분명하게 하기. 우리 87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논증 과정에서 때로 명료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명료화는 어떤 이유나 결론 또는 과정이 나와 있는지가 분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무슨 뜻인지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중간고사를 보게 되어지고 또 사회에 나아가서도 여러 시험들을 직면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시험지를 받아보면 가장 무엇부터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명료화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에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이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답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보기에는 쌀, 보리, 콩, 팥 이런 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다가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어지면 또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떠한 답을 남기겠는지 우리 채팅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고수섭 학생이 가장 먼저 쌀가게, 또 이채연 학생도 곡물 파는 곳, 이석주 학생은 마트, 또 이만규 학생도 대형마트, 최낙송 학생은 이마트, 강도현 학생도 이마트, 장수빈 학생도 시장 이렇게, 박서연 학생은 이제 동네 슈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채점자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정답으로 처리하고 어떤 것을 오답으로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답한 것은 다 맞는 답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곡물들은 쌀가게에서 또 마트에서 대형마트에서 이마트에서 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다 답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한정하는 것은 오답을 전제로 하여서 정답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지혜로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였을 것입니다. 쌀, 보리, 콩, 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걸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풀 때에 그냥 이마트, 시장, 또 할인마트 이렇게 하기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질문은 나의 생활 환경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또 해답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사는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이 도시 지역에서 이러한 쌀과 보리와 콩, 팥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마트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쌀가게도 없고 또 재래시장도 없고 큰 마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답으로 나는 마트를 제시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떤 감독관이 이 시험에 답을 채점한다 할지라도 정답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제를 또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빠뜨리게 되어지면
이 심판관들이나 또 채점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인문학하고 달리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면 사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절반 정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는 교수님이 딸랑 기말고사를 두 문제를 제출하는데 이 두 문제가 제가 공부하지 않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백지를 내게 되어지면 F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느냐 하면 제가 이 교수님이 내신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제출하고 그 풀이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제 나름으로 해석을 한 이후에 그 해석에 맞춰서 문제를 내고 또 그 풀이 과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수님이 낸 문제와 다른 문제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F 처리되었을까요? 저는 그 해에 그 과목이 비록 A 학점은 맞지 못하였지만 B 플러스 학점을 받았고 또 그 학기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 시험을 또 여러 질문들을 받게 되어질 터인데 그 질문들에 대한 반사적인 답변을 하기 이전에 이 질문을 이해하고 또 명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시험 문제를 해석을 하고 또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명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러나 이 명료화를 나쁘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모든 것을 명료화해야 된다. 혹은 불명료화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경계해야 한다라고 교재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페이지 스크라이브는 존스는 키가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데 맥락이 주어진 이로부터 우리가 추리를 해낼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다른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추상적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특정 맥락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도록 의미를 제한하게 되어지면 더 정확한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답을 제시하거나 또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그 뜻을 풍성하게 하고 또 전달이 잘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료화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불명료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하였던 이 애매하다와 모호하다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말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이 많다는 애매한 뜻일까요? 아니면 모호한 용어일까요? 자, 여러분이 우리 채팅창에 답을 한번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명료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분명한 용어들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많다는 애매한 경우일까요? 모호한 경우일까요? 네, 모호. 네, 네, 모호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말이 많다는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 애매하다하고
모호하다의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면 애매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많다라는 것은 많다 쪽에 여러분이 아마 좀 심증을 갖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말이 많다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축인 말이 많은 것인지가 이게 애매한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애매하다를 답으로 한 것인데 만약에 존스는 키가 크다라는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호한 경우죠. 왜냐하면 이 키가 크다라는 것에 그 기준점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경우죠. 아까도 말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많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이 이야기한 모호하다도 맞는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다라는 것에 기준점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좋다라는 쪽에 주안점을 줬다라고 하면 방금 모호하다라고 한 사람들도 모두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는 스크라이븐의 이 용례를 따라서 존스는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을 경우 만약에 존스가 농구 선수예요. 농구 선수인데 그 농구 선수라는 것을 생략을 하고 존스가 키가 크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이 존스가 농구 선수로서 또 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크다라니까 상당히 장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존스가 유치원 학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유치원생인 존스를 향하여서 존스가 키가 크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존스라는 유치원 학생이 되게 건강하구나, 또 발육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키가 크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가 건강하고 또 그가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적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느낌과 이 정서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논증하기에 있어서 명료화는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명료화해야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81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에 보면 맥락이 의사소통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의미를 분명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명료화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무엇이 필요한가, 모호한가, 애매한가, 이해가 필요한가, 아니면 그 밖에 무엇이 필요한가 5.1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며 분명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되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받아들었을 때에 또 상대편에게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그 질문에 반사적으로 대답하기 이전에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히 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고 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89페이지 5.1에 있는 무엇이 문제인가의 요 세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첨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비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논증을 분석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략 및 여러 부분을 직접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자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상대편의 반박 또 논증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주장적 자기 표현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편의 글을 논증을 하려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깎아내리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러 허점들이, 단점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뭘 하라고요? 자비의 원칙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추론해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충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이 되어지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치열하게 그 이후에 싸울 일이고, 제일 처음 여러분이 논증에서 해야 할 일은 자비의 원칙,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보충하는 일들을 먼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비의 원칙입니다. 논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의 명료화, 즉 논증을 정리하면서 애매함이나 모호함을 줄이는 것이 보다 논증의 본질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애매함과 모호함을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암묵적 요소의 명시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집에 일찍 갈 것이다, 오늘은 오후 수업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 문항에 있어서 한 가지 생략되어진 것이 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공동적으로 인식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업이 없으면 일찍 퇴교할 수 있고 또 퇴사할 수 있다라는 묵인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업이 없지만 학교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태 관리를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는 수업이 없으면 학교에 더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암묵적 요소가 명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제와 결론의 상관관계, 정말 수업이 없으면 일찍 집에 가도 되는지에 대한 깊은 상관관계가 있을 때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시작할 때에 이 자비의 원칙, 또 의미의 명료화, 또 암묵적 요소의 명시화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 책은 제가 이제 다른 책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함께 설명을 합니다. 자비의 원칙, 의미의 명료화, 암묵적 요소의 명시화는 논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92페이지 네 번째 줄에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자료들, 여러분들이 어떤 논증을 하거나 레포트를 내거나 또 어떤 과제를 할 때에 여러분이 교수자로부터 평가자로부터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지금부터 이 교재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은 모국어 사용자들이 단어를 통상적으로 또 표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또 어떤 가업을 수행할 때에 그 과제의 정의를 먼저 사전을 통해서 기술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보다 논리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들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다 논증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놀이하던 예들을 돌이켜볼 때에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는지는 듣는 사람이 누군지에 달려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즉 상대편에 따라서 우리의 논쟁과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는 유기농 식품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생산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만약에 슈퍼마켓이나 또
큰 대규모 농산물을 계약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좀 더 명확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것을 유기농 식품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갖게 되어지면 씨앗이나 이런 품종의 유전자 처리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유기농 식품이라고 이렇게 좋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것을 유기농 식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가들에게는 이 씨앗이 이런 유전자 변형이 되어지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재에서 유전자 변형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 변형에 대한 농산물들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유전자 변형되어진 농산물이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살 때 제일 좀 꺼려지는 과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마토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토마토는 조금만 이렇게 관리를 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껍질이 이렇게 문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도 짧고 상하기 쉬운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서 이 토마토의 이 껍질이 단단하고 물러지지 않는 이런 유전자 변형 토마토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형 식품들을 오래 공복했을 때에 이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5년 또 3년 이렇게 유전자 변형 식품을 섭취한 여러 가축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가축에서는 한 50% 정도의 그 생식 능력이 상실되었다라는, 또 수명이 30%가 줄어들었다는 여러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전자 변형 그 씨앗을 이용한 식품들에 대해서 또 채소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9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상대방을 감항할 때에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할 수 있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각을 명확히 해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들에는 첫 번째 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사전에 나오는 단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여러분이 조금 더 논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전문가들이나 학술지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 또 젊은 책에서의 내용이 좀더 심증적으로 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장할 때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 서적의 것을 인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좀 더 의견이 채택되어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서적을 인용하고 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를 결정하고 규정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인구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지 조사하게 되어질 때 빈곤에 대한 정의는, 이런 문제를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영국 사회에서의 빈곤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의 빈곤과 또 영국이라는 선진 국가에서의 빈곤의 개념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사회 안에서의 빈곤에 대한 정의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미를 결정하고 규정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7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의 의견을 상대편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동의어를 제시하거나
풀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동의어를 또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상대편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또 설득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즉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 비유하고 천국은 동일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천국의 한 요소를 비유로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명확한 예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이 실제 사용되었을 때의 유익이나 편리성들을 예로 설명되어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대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품에 대한 아무리 좋은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반대편의 물건과 비교함으로써 그 물건보다 우리 제품이 이만큼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이면 그 사람의 구매 능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지금 갤럭시 21이 지금 핸드폰으로 나왔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출시되어진 갤럭시 20과 비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이 20보다 얼만큼 좋아지고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대조하는 방법은 매우 설득력 있고 또 논리적이고 논증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표현의 변천사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신의 주장과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현재의 시점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생성되어진지를 설명하게 되어지면 상대편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또 논리적으로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